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4단원 4.1 부분에서 interest rate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부터는 지난 부분에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가 추석 연휴가 있는 주죠. 그래서 그 수요일부터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월요일 수업에 대해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월요일 수업만에 대해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공부하시고 연휴 기간에는 이제 또 가족하고 혹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면서 어, 연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 동영상에 올라가는 주차가 4주차인데 벌써 이렇게 4주차에 우리 학기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혹시 더 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그 이메일이나 우리 포스텍엑스의 공지사항에 설문조사 링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1분, 2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수업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여기 지금 우리가 4.1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부분이 어, 그 이자율이 네가티브로 된 경우에 대해 나온 약간 요 짧은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은연중에 이자율은 항상 플러스일 거야 라고 이렇게 거의 가정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티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면 어, 내가 그 지금 돈을 오히려 빌리는데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리면서 오히려 돈을 더 버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일본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98년 11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있던 그런 시기에 일본이 먼저 요 마이너스 이자율이 한번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에 3개월짜리 US T빌에 대한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럽이 뭐 피그스 국가들 아니면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런 경우 조금 아일랜드 뭐 이제 좀 유럽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 스웨덴, 그리고 2012년 덴마크, 그다음에 2014년 네, 유럽 14년 스위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까지도 이렇게 최근에 마이너스 이자율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 앞에서 공부를 했던 일드 투 머추리티 그리고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요 4단원이 끝나고 리뷰를 할 때에 한번 그 4.1을 공부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요 return 혹은 rate of return 혹은 이렇게 지금 holding period return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tur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뭐 수익, 이득,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return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어, 그 채권을 1000달러에 사서 1200에 팔았다. 그리고 중간에
쿠폰이 10% 그러니까 100달러만큼 한 번 얻었다. 그러면 총 이 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채권을 투자한 사람이 얻은 것은 쿠폰 이자 100달러 그리고 이걸 채권을 1000달러에 사서 1200에 팔았으니까 거기서 얻은 수익 200 이렇게 총 3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얻은 것 300 해서 rate of return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 얼마 넣어서 얼마 됐니?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말하는 return이 요렇게 계산을 하는구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ield to maturity와 여기 얼마 넣어서 그래서 얼마 번 거야 라는 것과는 때때로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진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화면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반화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쿠폰으로 얻는 수익 그리고 내가 PT에 샀는데 PT 플러스 1으로 팔았어. 그러면 이러한 라지 R이 rate of return 혹은 return 혹은 holding period retur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return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약간 뭐 공식이라고까지 뭐 말을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크게 두 덩어리로 쪼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폰에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겠고 내가 아까처럼 1000에 샀는데 1000이 200에 팔아서 얻는 그 자본이득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 이 첫 번째 덩어리를 current yield, 즉 쿠폰에서 얻은 부분을 이렇게 current yiel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1000에 샀는데 1200에 팔았어. 그러면 먹은 게 20%죠. 그런 것을 rate of capital gai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return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그러니까 current yield 부분이랑 rate of capital gain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 채권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는데 6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만 원만큼이 캐피털 게인이 되는 것이고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웬만하면 그 디비던드, 배당금을 주니까 이제 그 디비던드가 여기 커런트 일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내가 그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혹은 보유해서 얻었다. 그러면 그 리턴에는 이렇게 커런트 일드라는 부분이 있겠고 캐피털 게인에서 오는 리턴 이렇게 두 가지 리턴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번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current yield가 여기는 지금 계속 10%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쿠폰 레이트 자체가 아예 10%, 즉, 1000달러 액면가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매년마다 1000 곱하기 10%에서 100씩. 그래서 여기 current yield 부분, 그리고, rate of capital gain 부분을 합쳐서 총 rate of return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 4.1 부분에서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합쳐서 한번 여기서 몇 가지 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의 가격 P는 뒤에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의 합이 이 채권의 지금 가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이 그 가격이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된 거냐?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놓은 거의 합이 그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이다라고 그것이 금융상품의 가격이 산출되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 이자율 적용되는 걸 I라고 하자. 그러면 요 이자율 YTM I가 모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I가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할인을 할 때 쓰는 이자율 I가 높을수록 할인을 빡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P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금융상품,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다 금융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요렇게 세 번으로 현금 흐름이 끝나는 금융 상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더 다른 어떤 금융 상품은 현금 흐름이 5번만큼 나오는 금융 상품이 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3번, 뭐 혹은 1번으로 끝나는 금융 상품 대비 현금 흐름이 더 길면 길수록 5번, 10번, 뭐 100번 이렇게 되는 금융 상품일수록 이 아이가 늘거나 줄거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즉, 현금 흐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P가 더 출렁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현금 흐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금융 상품은 뭐 이 한 덩어리만 I가 변하는 거, 크고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100번 되는 금융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딸려있는 이 현금 흐름 100개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I가 조금만 변한다 하더라도 이 P값이 굉장히 많이 금융 상품 가격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 상품 채권의 경우에는 머투리티 만기가 길면 길수록 즉 현금 흐름의 어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율 변화에 그 금융상품 가격의 변화가 더 민감하게 되겠습니다.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은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금융 수익의 현재 가치 해놓은 거에 합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다 보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화에 금융상품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진한 글씨를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YTM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홀딩 피리어드 기간 그 기간과 만약에 그 금융 상품의 만기가 동일하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레이트 오브 리턴 구하나 일드 투 머처리티 구하나 똑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금융 상품의 만기는 5년인데 그 중에 내가 3년만 보유했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일드 투 머처리티와 그 금융 상품을 내가 보유해서 얻은 리턴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도 요 두 번째 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자율이 오르면 요 덩어리 현금 흐름 덩어리를 할인하는 이자율이 오르면 이게 더 빡세게 할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200에 주고 샀는데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1000에 주고 팔아야 되는 그런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 거는 다 뭐다? 어떤 금융상품이 됐든 주식이든 채권이 됐든 파생 금융상품이 됐든 그 금융상품의 가격은 그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놓은 것이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된다라는 원칙에서 다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 어,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바로 연결되는 건데,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 대비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이 있다. 그러면 미세한 이자율 변동의 얘보다 만기 짧은 것보다 만기 긴 게 훨씬 더 가격 변화가 더 민감하게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현금 흐름 한 개 덩어리인 것보다 10개 덩어리, 100개 덩어리, 뭐 1000개 덩어리인 것이 이자율 변화가 조금 변해도 프라이스 변화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을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interest rate risk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변하면 그 금융상품의 가격, 현재 같이 해올 때 쓰는 그 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금융상품의 결국은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interest rate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interest rate risk라고 합니다. 물론 만기가 짧은 것 대비 긴 것이 더 볼레틸하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지만 만기가 짧은 것도 어쨌든 이자율이 변하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고요. 물론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만기랑 홀딩 피리어드가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따로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내가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 거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만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면 가격 변화,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 채권의 리턴과 일드 투 머추리티가 동일한 경우는 그 만기와 내가 그 금융상품을 들고 있는 기간이 동일한 경우다. 즉, 그 경우에만 일드 투 머추리티랑 리턴이 똑같다. 만기가 5년인 금융상품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고 있었어. 그런 경우만 일드 투 머추리티랑 리턴 구하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만기가 길수록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커진다. 즉, 요 밑에 쓰는 이자율 변화에 대해 변화 있을 때 그 금융상품의 가격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마지막 점이 같은 얘기가 되겠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파트인 4.3으로 넘어가서는 여기 지금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것과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요 리얼이랑 노미널이라는 게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거 앞에 붙어 있지만 모든 다른 것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노미널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을 노미널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조정한 거는 리얼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합니다. 즉, 노미널 GDP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GDP고, 리얼 GDP는 그거 대비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조정을 한 GD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적용을 했으니까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이자율이 되겠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인플레이션만큼을 조정을 해준 실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율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경제 변수들에도 노미널 어쩌고 저쩌고가 쓰이면 이제 명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리얼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만큼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만큼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의 코스트 오브 바로잉, 내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노미널과 리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분이 바로 피셔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피셔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노미널과 리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식을 보시면 노미널은 뭐 더하기 뭐냐면 리얼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이 바로 노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2%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다. 그럼 명목 이자율은 5%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가 아니라 요거를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명목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한 것이 여기 실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8%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다. 이러한 경우에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얼마냐라고 하면 요 경우에는 특이하게 구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요 마이너스 2%가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다. 8 빼기 10% 해서 2% 마이너스 2%가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명목 은행 가면 이자율 1% 줄까 말까인데 물가가 대체로 1에서 2%, 뭐 1에서 3%는 매년마다 오르니까 지금 은행에 돈 넣어봤자 손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가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혹은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돈 빌리는 가격이 싼 경우, 돈을 더 빌리려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자율이 너무 돈 빌려줘봤자 낮으니, 돈을 빌려줄 유인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뒤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 지금, 표시된 게 노미널이고, 요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된 게 요 리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로 두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970년대 후반이라든지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게 유지가 되고 그 목적은 원하는 바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원하는 바는 이자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낮으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싸게 빌릴 수 있으니 기업들아 좀 돈 좀 빌려가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싸게 빌려가서 투자하고 인력도 더 채용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더 성장하고 이제 그러한 거를 이제 원하는 목적에서 낮은 이자율을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주로 이자율이 같이 낮고 경제가 좋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율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4.3 단원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노미널과 리얼의 차이까지도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